숨겨왔던 진실은 지역의 삶을 위태롭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은호를 향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 그 태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었고, 그 곁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려 합니다. 한편 성재를 향한 위협은 현실이 되고, 고성이는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엇갈린 마음과 피할 수 없는 파국.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주변에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둘러댄 지역.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의 말은 지역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옥상에 올라선 그는 끝내 울부짖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또다시 다가오는 걸까? 왜 하필 저냐고요? 지역은 한동안 망연자실합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죠. 회사도 주변 사람들도 챙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지역. 그런 그에게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쉽게 진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죠.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돌아온 그는 곧장 회사로 향했죠. 다녀오셨어요, 대표님. 은호의 사무실 밖에서 나는 직원들의 힘찬 인사소리가 들려옵니다. 선배 돌아왔네. 지역이 돌아온 걸 알아챈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목도리를 돌려주려 가려는 핑계로 지역의 얼굴을 보러 가고 싶었던 은호. 그녀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은호의 모습을 본 순간 지역은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밝게 인사하는 은호. 하지만 지역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죠. 지은호 팀장, 무슨 일이죠? 항상 부드럽게 미소 짓던 지역과는 다른 차갑고 메마른 말투에 은호는 순간 멈칫하며 당황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목도리를 조용히 뒤로 숨기는 은호. 특별한 일 없으면 이만 나가주시죠. 지역은 은호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역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데 이런 상태로 은호를 어떻게 붙잡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멀어져야 했고, 그래서 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이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가슴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호.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곱씹어 보아도 뚜렷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죠. 늘 곁에 있었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은호는 미처 몰랐습니다. 수정이 말한 것처럼 이젠 선배가 지친 걸까? 은호의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이제는 지역 선배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우린 정말 타이밍이 안 맞는 걸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은호. 결국 수정에게 하소연하러 향하죠. 이야기를 들은 수정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출장 가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까칠해지셨는데. 얼굴빛도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라 은호는 그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에 늘 곁에 있던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늘 챙김만 받았지 지역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은호. 수정은 시무룩해진 은호가 안 돼 보였죠. 은호야, 너 지역 선배 아버님하고 친구잖아. 한번 여쭤봐봐, 선배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말씀드렸다가 아버님까지 걱정하시면 어떡해.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은호는 멀리서 지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회사 대표로서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회사 안에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철민에게만은 사실을 먼저 알려야 했죠.
지역은 철민을 호출합니다. 부르셨어요, 대표님. 철민은 호출을 받은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여는 지역. 철민 씨, 믿기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 대표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철민의 불안한 예감은 역시 틀리지 않았죠. 그는 말없이 지역의 얼굴을 찬찬히 살핍니다. 혈색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표님 어디 많이 아프신 겁니까? 잠시 망설이던 지역은 결국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철민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일본에 다녀오신 게 아니라 병원에 다녀오신 거였군요. 지역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철민 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철민은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한 채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돌아서며 철민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까? 사실 철민은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겨왔기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꽁꽁 숨겨왔던 거죠. 대표님은 이제 정말 행복만 남은 사람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순 없어.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상한 마음을 깊이 품고 지역을 생각합니다. 늦은 저녁 귀가한 지역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철은 흠칫 놀랍니다. 혈색이 너무도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출장 가서 많이 시달렸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피곤해 보인다. 얼른 올라가서 쉬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역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쓰라려옵니다. 저 녀석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야? 방문을 닫는 순간 지역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불효자야. 이렇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게 되다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금세 글썽이고 이내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집니다. 지역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상철. 지쳐 보이던 지역이 마음에 걸려 짐 정리라도 도와줄까 싶어 올라왔던 상철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상철은 지역이 무언가 큰일을 겪었구나 싶어 혼자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여전히 지친 기색으로 거실로 내려옵니다. 상철은 아침을 차려놓고 지역을 기다리고 있었죠. 입맛은 없었지만 상철의 성화에 못 이겨 지역은 식탁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이 새삼 가슴 깊이 와닿는 지역. 숟가락을 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릅니다. 마주 앉은 상철은 지역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출장 가서 많이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상철은 자신이 잘못 본 건가 싶어 잠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죠. 무슨 일 있어? 지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울음을 삼키며 입을 엽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상철과 다정의 맞이로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역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지역의 태도에 상철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어서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던 지역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사실은 제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뭐?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에 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역만 바라봅니다. 죄송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상철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고입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왜 못났어? 상철은 울먹이며 말을 잇습니다. 나한테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데 그런 말을 왜 해?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 그럼 병원을 다녀온 거야? 거기 검사 잘못한 거 아니냐?
다른 병원 가보자, 당장. 아니에요. 정밀 검사 다 받고 온 거예요. 지역의 말에 상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심장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철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상철은 지역을 끌어안고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자신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시련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녀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잠시 후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다정 역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한편 어떻게든 성재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고성이. 성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속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재 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죠. 곧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화목한 모습으로 박 회장이 웃는 걸 보면 성재, 그 녀석도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을 거야. 결론을 내린 그녀는 곧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저녁 먹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일찍 퇴근해. 아무 대답이 없는 성재. 그의 반응을 살피며 고성이는 말을 이어갑니다. 너 네 입으로 그랬잖아. 비밀 지키기로 했다고. 약속할 거면 너도 나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성재는 그녀가 너무도 싫었지만 박진석을 위한 마음 때문에 결국 짧게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네 사람. 고성이는 활짝 웃는 얼굴로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을 잇습니다. 영나가 이제 경호원 없이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홀로 서게 된 우리 영나를 위한 축하 자리예요. 이번엔 영나를 바라보며 더 크게, 더 밝게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딸 영나 축하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는 고성이. 그 모습을 보는 박진석은 속였던 그녀는 뒤로 하고 환하게 웃으며 기뻐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재의 속은 복잡해집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네.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표정이잖아. 기뻐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오히려 성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음 날 성재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의 만행을 다 알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전부 연기인 건가? 더 이상 그 모습들을 보기 싫었던 성재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직서를 손에 쥔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잠시 후 회장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성재는 사직서를 내밀었죠. 결국 그만두겠다는 거야? 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네 엄마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 알고도 묵인하는 박진석의 태도에 화가 나는 성재. 아버지, 고성희 씨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용서하세요. 박진석은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말하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알고도 속아주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지. 그 말을 듣는 성재의 마음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입니다. 고성희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없이 애처로워 보였죠. 하지만 곧 박진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어. 그리고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속이는 인간인 거 너도 알지. 끝내 믿음을 저버린 고성희를 용서할 수 없었던 박진석. 그의 지시로 당분간 성재는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짐가방을 든 성재가 거실에서 고성희와 마주칩니다. 웬 짐가방이니? 여행이라도 가니? 이제 나가서 살 거예요. 더 이상 부딪힐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나가려는 성재를 급하게 붙잡는 고성희.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성재는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얼굴 맞대고 살기 싫어요. 사직서도 냈고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뵐 일도 없습니다. 나가는 성재의 뒷모습을 보며 고성희는 초조해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내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더 안심이 되는데. 저 녀석 나가서 무슨 말을 못해. 잠시 후 고성희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떠오릅니다.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며 섬뜩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래, 이건 기회야. 그리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저 녀석 없애버리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람을 붙여 성재를 해하려는 위험한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지혁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부터 완전히 달라진 그의 태도에 은호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결국 그녀는 상철에게 묻기로 결심합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꺼낸 은호. 저예요. 혹시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출장 다녀오고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집안에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은호의 말을 들은 상철은 순간 모든 상황이 짐작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녀석 아직 말 안 했구나. 사랑하는 여자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을 때려는 아들의 마음이 떠오르자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이제는 은호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수철아, 사실 지혁이가. 말을 꺼내는 순간 상철의 목이 메어옵니다. 네,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은호. 상철은 깊게 숨을 고른 뒤 어렵게 말을 잇습니다. 사실은 지혁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황이 안 좋다니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한대.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통화를 마친 뒤 은호는 멍하니 생각합니다. 왜 선배에게?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던 지혁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였구나. 정 떼려고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군 거였어. 은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힘겹게 집에 도착한 그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들어오는 은호를 본 순이가 놀라 묻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또 그 여자 만난 거야? 엄마, 지혁 선배가 심장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대. 말을 잇지 못하던 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불쌍한 지혁 선배, 어떡해? 순이 역시 놀라 은호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은호를 그렇게 아껴주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순이의 품에 안긴 채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은호.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던 강호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은호는 지혁의 사무실로 들어가죠. 선배, 그래서 나한테 차갑게 대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로 마음 접을 줄 알았어요? 은호의 말에 지혁은 깜짝 놀라죠. 은호야, 너 어떻게 알았어? 혹시 철민 씨한테 들은 거니?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차갑게 대하면 내가 멀어질 줄 알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니? 나는 이제 널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느새 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너한테 결국 좋은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선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 선배의 모습으로 날 대해줘요. 차갑게 굴지 말라고요. 멀어지라느니 정떼라느니 그런 말 이제 안 통해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좋아하는 마음도 그만둬야 하나요? 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깁니다. 기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어요, 선배. 사무실 밖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고스란히 들려왔고 주변 직원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몇 시간 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위해 지혁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비서인 철민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민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지혁은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을 느낍니다.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운 철민은 정체된 차량 때문에 차에서 내려 119에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지혁은 통화 중인 철민에게 다가가려고 하죠. 그 순간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지혁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철민은 망설임 없이 지혁을 향해 뛰어들었고 그 대신 차에 치여 쓰러지고 말았죠.
머리를 크게 다친 철민은 흐릿한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지막 걱정은 지역의 안전이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실려갑니다. 지역은 철민을 붙잡고 오열하죠. 안 돼, 철민 씨 왜 그랬어요? 제발 살아야 해, 정신 차려요. 철민은 힘겹게 입을 엽니다. 대표님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존경했고 대표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한테 철민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랑 계속 같이 일해야죠. 응급실에 도착한 뒤 철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의사에게 말을 전합니다. 혹시 제가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중 심장은 꼭 옆에 있는 이지혁 씨에게 기증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미소 짓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끝으로 철민은 의식을 잃고 곧바로 긴급 뇌 수술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식을 들은 맘대로집 직원들은 모두 대기실에 모입니다. 지영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수정과 은호 그리고 철민의 가족들은 의사 앞에 섭니다.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끝내 깨어나지 못한 철민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민의 희생으로 지역은 심장을 이식받게 되죠. 수술실로 들어가며 지역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철민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몫까지 제가 꼭 잘 살겠습니다. 한편 성재는 우진과 통화가 닿자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형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미안함이 마음에 깊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산에 도착한 성재는 우진이 사는 마을로 향합니다. 그 시각 성재의 차량을 멀찍이서 주시하는 한 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붙여둔 미행 차량이었죠. 적당한 순간이 오면 사고로 위장해 일을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진은 형을 마중 나오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서 성재의 차를 발견한 그는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듭니다. 성재 역시 창문을 열고 우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인 차량 한 대가 방향을 틀어 성재의 차량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우진은 지체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아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미행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섰죠. 급제동 소리와 함께 차량은 가까스로 멈춰 섰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미행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성재와 우진은 서로를 마주합니다. 괜찮아? 크게 다친 데는 없니? 형은 괜찮아? 내가 봤어. 형한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우진의 말에 성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고성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지역에게 말로만 들었던 협박.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해치려 한 건가? 우진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성재는 곧바로 박진석에게 전화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사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을 아버지 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진석은 즉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차량 번호와 동선을 추적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래, 우진이 간이식을 숨긴 것도 성재 자리를 노린 거였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감히 성재를 건드려? 내 아들을 건드린 건 곧 나를 건드린 거야. 고성애 절대 용서 못해. 박진석은 성재를 따로 불러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은호에게 가해진 협박 정황까지 알게 된 순간 그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과 한 집에 살고 있었다니. 남은 것은 분노보다도 자식들에게 향한 깊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이 아비가 미안했다. 눈이 멀어서 내 자식들만 고생시켰구나. 아버지도 피해자이십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 아들이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아왔을까. 박진석은 고성희를 어떻게 옥죄일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주를 해? 생각할수록 그녀가 하는 짓이 너무도 악랄했죠. 박진석의 눈에만 천사였던 고성희. 그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준 10억은 어디서 난 거며 사주할 돈은 또 어디서 난 거지. 나 몰래 비밀자금까지 만들었다는 얘긴데. 고성희가 외출한 후 박진석은 안방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 끝에 발견한 비밀 금고. 잠시 후 사람을 불러 금고를 엽니다. 고성희가 모아놓은 자금들을 보며 허탈해하는 박진석. 그는 금고를 모두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하죠. 이혼 서류 준비해줘. 안방 테이블 위에는 곧 이혼 서류가 올려졌습니다. 이른 저녁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어떻게 알았지? 박 회장이 결국 다 알게 된 거야? 일그러지는 얼굴로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였죠. 박성재 비밀 지키기로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절대 가만 안 둬.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박진석과 성재가 함께 들어옵니다. 서류 받겠지? 아직도 있었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건 나를 건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리고 뒤따라온 경찰들은 그녀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을 재단 비자금 은닉 협박, 살인 교사죄로 체포합니다. 끌려나가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곳은 감옥이야. 고성희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불러온 파국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선을 그었던 지역의 태도 뒤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책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은호는 멀어지는 대신 그의 곁에 남는 선택을 했고 이제는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철민의 희생은 지역의 삶을 다시 이어주었고 그 선택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죠. 그리고 성재를 향한 위협은 고성희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쏘아올린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말았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